노나라에 선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위 굴 속에 살면서 골짜기 물을 마시고 지냈습니다. 민중들의 이익을 다투지 않고 나이가 70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얼굴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 그 굶주린 호랑이에게 잡아 먹혀버렸습니다. 탈생. 장자에게 있어 선표라는 인물은 역사를 앞서 이미 도교 수행자와 같은 존재를 상징하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로장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떠나 깊은 자연 속에 들어가 수련을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나이가 70이 되어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늙지 않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게 되어 결국 그 호랑이의 싱싱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히려 산 깊은 곳에서 신선이 되려는 그의 욕망이 결국 그의 수명을 재촉했던 셈이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장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선이라는 도교의 이념이 단지 관념적인 것, 즉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장자의 사유는 노자의 국가주의에 오염되는 비극을 겪은 뒤 다시 도교라는 종교에 의해 은폐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모색했던 삶의 철학이 가진 진실은 결코 소멸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장자의 철학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중국 철학사에서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장자 일에 가장 과격했던 삶의 철학자 선사 임재를 만나게 된다. 임재 스님의 사자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벌거벗은 신체에 하나의 무위진인이 있어서 항상 그대들의 얼굴에 출입하고 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듭 살펴보아라. 임재어로. 임재의 혁명적 사유는 무위진인이란 개념에 응축되어 있다. 무위진인. 여기서 무위라는 표현은 어떤 자리나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인이란 개념은 참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결국 무위진인이란 임재의 표현은 어떤 위상이나 자리도 가지지 않는 참다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무위진인이 어떤 초월적인 인격을 상징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가령 구체적인 위상이나 자리도 초월해 있다면 오히려 무위진인이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신과 같은 절대적 자리에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사 임재에 대한 치명적인 오독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재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그의 논의가 전제하고 있는 하나의 지평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벌거벗은 신체, 즉 살아있는 주체라는 차원이다. 무위진인이 지닌 근본적인 자리, 이것은 벌거벗은 신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 이것은 임재가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가치나 이념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위라는 개념이 가진 진정한 의미이기도 했다. 그가 무위라는 개념 다음에 바로 진인, 즉 참다운 사람이란 표현을 붙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임재 역시 무위라는 개념이 삶을 초월하려는 의지로 오해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진인이란 개념 자체가 장자 4편,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종사 편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선사 임재가 의식적으로 장자가 전개했던 삶의 철학을 되살려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임재는 삶을 넘어서서 삶을 검열하면 어떤 초월적 가치, 삶을 검열. 초월적 가치라도 거부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참다운 사람, 장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꿈으로부터 깨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무위진인이라는 것은 일체의 초월적 가치로부터 해방된 살아있는 주체였던 셈이다. 임재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의 주체, 즉 무위진인이 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니건 바뀌건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 바로 죽여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안을 만나면 나안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재어로. 임재에게 있어 해탈이란 거짓된 이념들을 벗어던지는 것, 즉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깨달은 자, 즉 부처를 만나면 우리 자신은 깨닫지 못한 자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
스승을 만나면 우리는 제자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고 삼촌을 만나면 조카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렇게 선택된 우리의 자리는 모두 열등한 자리,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만난 것들을 탁월한 것,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로부터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으로 태생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결국 임재가 부처와 부모를 죽이라고 말했던 것은 실제로 그 구체적 대상들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 대상들을 초월적인 목적, 즉 내가 본받아야 할 숭고한 목적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관념을 죽이라는 것이다. 초월적 가치가 부각되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금 읽은 혁명적인 설법은 임재 스님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행한 것이다. 그가 만약 국가나 자본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법했을까? 아마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왕을 만나면 왕을 죽여라. 자본가를 만나면 자본가를 죽여라.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위계 질서를 하나의 거대한 꿈이라고 직시했던 장자의 정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삶을 긍정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우리가 자신의 고유한 삶을 긍정하고 일체의 초월적 가치를 거부할 때 과연 초월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기존의 공동체가 우리 삶을 그대로 좌시하게만 할까? 국가, 자본, 종교, 가족 등이 마련해준 자리를 거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렵게 되찾은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의 주체들이 연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대의 구체적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날 우리가 장자를 다시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체와 망각의 논리 2부. 성심, 그 가능성과 한계. 경험주의는 단지 사건들과 타자들만을 인식하며 그러므로 위대한 개념들의 창조자일 수 있다. 경험주의의 힘은 주체를 정의하는 계기로부터 유래한다. 그에 따르면 주체란 아비투스, 습관, 다시 말해 내재적 장에서의 습관, 나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들레즈 철학이란 무엇인가? 내면화된 삶의 규칙. 우리의 삶은 언제든 타자와의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에 노출되어 있다. 사실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처럼 무인도라는 가상의 상태를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것이다. 차이와 낯설음을 일시적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타자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타자와의 우연한 마주침에 봉착한다. 장자는 이 점을 바다새 이야기라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넌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다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지락. 바다새 이야기는 우리를 장자 철학의 핵심으로 이끌어준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사유하도록 만든다. 하나는 타자라는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쟁점이다. 그러나 두 쟁점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타자의 발견은 항상 자신의 선입견이 좌절되는 경험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타자라는 쟁점, 선입견. 타자의 발견은 선입견의 좌절. 여우로 자신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타자와 마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타자란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존재이다. 이 말은 결국 타자가 자신의 선입견으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타자와 소통할 때 자기 삶의 규칙에 따라 관계하려고 한다면 바다새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아무리 새를 사랑한다고 자신하더라도 이런 확고한 자신의 판단과 애정이 오히려 새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나라 임금은 새 역시 사람을 양육하듯이 키우면 잘 자라겠지라고 믿은 자기 선입견의 노예였던 셈입니다. 장자의 생각에 따를 때 우리는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 타자가 속한 새로운 삶의 규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우리는 자신의 선입견을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장자의 주장을 표면적으로 읽은 독자라면 손쉽게 선입견은 나쁜 것이고 그것은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장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최종 의미일까? 선입견은 과연 철저하게 나쁜 것일까? 선입견은 불가피하지, 삶을 사는데. 하지만 선입견을 의식하지 않으면 지옥인 거지.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다새와 마주치기 전에 노나라 임금이 가졌던 선입견은 사실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선입견 역시 바다새가 아닌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나 시스템 속에서 거의 자연사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새를 만나기 전에 지녔던 특정한 선입견은 오히려 인간 공동체에서 노나라 임금의 삶을 온전하게 잘 유지시켜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규칙을 따를 때 난 선택하지 않는다. 난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를 뿐이다. 지금 이 말을 통해 비트겐슈타인은 우리 삶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 삶에는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많은 규칙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공동체에 내던져지게 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린 대한민국, 한국어 그리고 나의 가족을 선택한 적이 없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가장 원초적인 사실들이다. 문제는 특정 공동체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여러 규칙들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규칙을 배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또 우리는 어느 규칙은 마음에 들고 다른 규칙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장자는 비트겐슈타인을 넘어서고 있다. 비트겐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장자도 이미 우리가 특정 공동체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장자는 우리의 옳고 그름 즉 시비를 따지는 마음 자체가 내면화된 공동체의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것을 유명한 성심의 논의로 명료화했다. 글자 그대로 구성된 마음을 의미하는 성심은 내면화된 공동체의 규칙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특정 공동체에서 살도록 내던져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기존 공동체의 흔적이나 주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자의 유명한 성심 이야기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자. 대저 성심을 따라 그것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그 누군들 스승이 없겠는가? 어찌 반드시 변화를 알아 마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만이 성심이 있겠는가? 우매한 보통 사람들도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심을 가지고 있다. 제물론 성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과연 장자는 성심이란 형식 자체를 거부하려고 한 것일까? 그러나 성심이란 형식은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 즉 우리가 특정 공동체에 내던져져서 그곳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만약 성심의 형식을 철저하게 거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숙명적인 유한성을 벗어나 일종의 신적인 무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심의 형식이 없다는 것은 유한성을 벗어난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분명 특정한 성심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성심의 형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안경을 벗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안경을 바꿔 쓸 수는 있다. 하지만 벗을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제약 조건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바다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분명 노나라 임금은 특정한 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바다새도 인간이 좋아할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바로 자신만의 고유한 성심에 따른 판단이었다. 그런데 사람을 기르는 방법이 특정한 성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를 기르는 방법도 내용이 다른 특정한 성심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만약 노나라 임금이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했다면, 예를 들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가에 그를 방치하고 지렁이 같은 하찮은 음식을 제공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 아마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었거나 아니면 모욕감에 치를 떨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특정한 성심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고집스런 착각에 있을 뿐이다. 장자의 고뇌와 고민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
노나라 임금이 자신이 맹목적으로 따르던 특정한 성심을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다새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심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결국 장자는 성심이란 형식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성심을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사태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던진 판문, 즉 성심을 따라 그것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그 누군들 스승이 없겠는가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것이다.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만 타당할 수 있는 성심을 모든 공동체 혹은 모든 타자에게 통용될 수 있다고 맹신하는 태도를 말한다. 장자는 우매한 보통 사람들이나 변화를 알아서 마음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성심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가 자신의 제한된 성심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타자에 강제하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타자와 만날 때마다 그에 걸맞는 성심을 능동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이나 장자가 강조하는 이상적인 인물이나 어느 경우에든 성심이라는 형식 자체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성심 이야기에서 장자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성심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숙고했던 것은 특수한 성심을 보편적인 것, 즉 스승으로 간주하려는 상태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다. 아비투스와 아장스망의 진실, 가령 부르디에의 경우라면 장자가 말한 성심을 아비투스라고 불렀을 것이다. 부르디에에 따르면 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체들은 아비투스라는 무의식적인 구조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개체의 판단, 선택, 취향 등은 표면적으로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내면화된 공동체의 규칙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부르디에가 아비투스를 구조화된 구조이며 동시에 구조화하는 구조라고 정의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구조화된 구조, 구조화하는 구조. 맹목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수용된 구조에 의해서 다시 구조를 재정립합니다. 사회세계에 대한 실천적 지식에서 사회적 행위자가 활용하는 인식구조는 내면화되고 육화된 사회구조다. 다시 말해 사회체계 내 이치에 맞는 행위에는 어떤 실천적 지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실천적 지식은 분류도식, 분류형식, 정신구조나 상징형식을 말하는데, 이 단어들의 함축된 의미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상호 대체 가능한 것들이다. 즉 여러 종류의 계급들, 연령 집단, 성별 집단, 사회 계급으로의 객관적 분할의 산물이며 의식과 담론의 층위 아래에서 작동하는 역사적인 지각, 평가 도식을 활용한다. 이 분할의 원리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결합함으로써 생겨된 산물이므로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공유된 것이며 보편적이고도 의미 있는 세계, 즉 상식적인 세계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부르디에 구별짓기. 부르디에는 내면화되고 육화된 사회구조, 즉 아비투스를 발견하고 그것이 기능하는 방식을 연구했던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사회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내면화되고 육화된 사회구조. 육화된 사회구조. 그의 지적이 옳다면 우리 행동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기보다는 아비투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아비투스가 성심이구나. 성심과 마찬가지로 아비투스는 우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특정한 공동체에 내던져 길러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내 내면에 육화되어 있는 아비투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이점과 관련하여 현대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새로운 아비투스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들레즈의 사유는 성심에 함축되어 있는 장자의 철학적 논리를 보다 명료화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결코 무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백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중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맹목적으로 규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는 리듬들을 취하거나 아니면 리듬들을 부여하기도 한다. 스피노자가 다음과 같이 진정한 외침을 던졌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당신들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타자와 만나서 소통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당신들은 신체 혹은 영혼이 이러저러한 마주침, 배치, 결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알지 못한다. 들레즈, 스피노자의 철학. 장자가 말했던 노나라 임금 역시 바다새를 완전한 백지 상태로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미 인간 사회의 규칙이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들레즈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노나라 임금에게도 이미 구성된 배치와 결합이 존재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미 구성된 배치 그리고 결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들레즈와 마찬가지로 장자에게서도 인간은 중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존재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아비투스라고도 불릴 수 있는 기존의 배치와 결합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로 부상되는 것은 자신이 전제한 아비투스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운 배치와 결합을 가진 타자와 마주치는 순간이다. 장자의 성심은 들레즈에 따르면 특정한 배치와 결합이라고도 규정될 수 있다. 물론 이 대목에서도 특정한 배치와 결합을 낳는 우발적인 마주침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 내부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성심이라는 아비투스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자와 마주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배치와 결합을 생성하게 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스피노자가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도 타자와의 마주침을 긍정해야 되는 거지. 단지 예기치 못한 마주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배치와 결합을 구성하게 될 때만 우리는 사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배치를 의미하는 아장스망이란 개념이다. 이 개념은 장자의 성심이 타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일종의 흔적 혹은 주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장스망, 흔적과 주름. 따라서 장자가 말하는 성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장스망이라는 개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장스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양한 이질적인 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의 차이, 성별의 차이, 신분의 차이, 즉 차이난 본성들을 가로질러서 그것들 사이의 연결이나 관계를 구성하는 다중체이다. 창조, 소통의 창조지 아장스망은. 따라서 아장스망은 함께 작동하는 단위이다. 그것은 공생이며 공감이다. 인간, 동물, 제작된 도구 유형의 아장스망, 즉 인간 말 등자를 생각해보자. 기술자들은 등자가 기사들에게 역방향으로 안정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새로운 군대 조직, 즉 기병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인간과 동물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 등자가 인간과 말의 소통의 창조지. 창조된 소통의 형식이지. 전자나 후자 모두 변하게 된 것이다. 들레즈 대화. 이 인용문에서 등자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말에 오르거나 말을 몰 때 발을 넣도록 만든 것으로 말 옆구리에 줄로 매달아 놓은 쇠로 만든 도구를 가리킨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등자가 발명될 때까지 전쟁은 주로 보병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등자가 없으면 말을 타거나 몰기가 무척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자가 발명되면서 인간은 말 위에서 양발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한 손에 창이나 칼을 들고 공격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등자의 발명으로 보병으로 이루어진 전투부대가 기병으로 이루어진 전투부대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보병과 기병의 차이 혹은 짐이나 나르던 말과 기병 전투에 사용된 말 사이의 차이에 관한 문제다. 보병은 기본적으로 땅과 연결되어 있는 혹은 땅에 익숙한 군인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는 매우 강하고 굳건하게 발달되어 있다. 반면 기병은 말과 연결되어 있는 군인이다. 당연히 그의 다리는 승마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군인이란 동일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땅에 연결되느냐 혹은 말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변하기 마련이다. 사실 이런 변화는 말의 측면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짐을 나르는 일을 맡은 말과 전투에 참여하는 말은 전혀 이질적인 종류의 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짐을 나르는 말이 노새나 당나귀와 유사하다면 전투에 참여하는 말은 오히려 사자나 호랑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때 전쟁터에서 달렸던 말은 자신이 태웠던 기병들, 적진을 향해 돌격하던 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기병으로 활동하던 군인 역시 지금 말을 타지 않더라도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들레즈의 아장스망은 이렇게 말과 인간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장면을 포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 개념을 다중체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다. 다중체를 의미하는 멀티플리케이트라는 개념은 많다라는 뜻의 멀티라는 단어와 주름을 의미하는 플리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플리이다. 새로 산 옷을 입게 되면 이 옷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주름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옷의 주름들은 외부 힘들과의 마주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주름이란 일종의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주름의 논리가 보병이나 기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보병의 강건한 다리 근육은 땅과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풀리, 즉 일종의 주름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병의 다리 근육은 말과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주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익숙해진 현재 우리의 다리는 자동차의 관계로부터 유래한 주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수영을 배우는 방법. 장자의 성심은 이제 아비투스라고 불릴 수도 있고 혹은 아장스망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장자의 성심 역시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일종의 주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노나라 임금은 바다새와 마주치면서 새로운 주름을 만드는 데 실패했던 인물이다. 그는 기존의 주름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노나라 임금이 타자와 마주쳐서 새로운 성심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때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새로운 성심이 구성되었을 때 기존에 가졌던 성심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성심에 편입되어 일정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까? 가령 노나라 임금이 바다새와 더불어 새로운 배치와 결합을 실현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존재하던 기존의 배치와 결합 역시 감쪽같이 징별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배치와 결합 속에서 함께 통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다음의 수영 이야기는 장자의 관점을 전해주는 중요한 에피소드의 하나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공자가 열양이라는 곳에 유람을 하였다. 그곳의 폭포수가 30길이나 되었다. 그 폭포수에 떨어져 나온 물거품이 40리나 튈 정도로 험해서 자라나 물고기 등도 수영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그런 험한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고, 공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고민으로 인해 자살하려고 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물길을 따라 그 사나이를 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수백 보 뒤에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산발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뚝 아래로 걸어갔다. 공자가 그를 따라가서 물어보았다. 난 그대가 귀신인 줄 알았네. 그러나 지금 보니 자네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거니 물을 건드는데 그대는 어떤 특이한 방법이라도 지니고 있는가? 그 사나이가 대답했다.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난 옛 삶에서 시작하였고 지금의 삶에서 자라났으며 운명에서 완성하였습니다. 물이 소용돌이 쳐서 빨아들이면 저도 같이 들어가고, 물이 나를 물속으로 밀어내면 저도 같이 그 물길을 따라 나옵니다. 물의 도를 따라서 그것을 사사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물을 건드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공자가 물어보았다. 옛 삶에서 시작하였고 지금의 삶에서 자라났으며 운명에서 완성하였다고 그대는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사나이가 대답했다. 제가 육지에서 태어나서 육지에 편안해진 것이 옛삶이고, 제가 현재 물에서 자라서 물에 편안해진 것이 지금의 삶이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발생. 공자는 땅에서의 삶을 가장 잘 영위한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다. 하긴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 서로 모여 사는 것이 바로 땅이 아니던가. 공자는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예라는 절대적인 규범에 의해 영이 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예를 가장 멋들어지게 실천한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땅의 왕자라고 불릴 만한 공자가 어느 날 육지의 가장 끝, 즉 험악한 물의 영역에 이르게 되었다. 자신의 삶의 기술이 무력해지는 이곳에서 공자는 또 다른 고수 한 명을 만나게 된다. 그 고수는 물에서의 삶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다시 말해 수영의 달인이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 수영의 달인은 공자가 꿈꾸던 유학적 삶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장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다. 흔히 물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물이 빨아들이면 그것에 저항하고, 반대로 물이 밀어내면 또한 그것에 저항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도 익숙하게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땅과 마주치면서 우리는 이미 땅에 어울리는 형태의 배치와 결합을 구성했던 것이다. 물과는 달리 땅은 우리를 빨아들이지도 밀어내리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에서 그토록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땅에서나 어울릴 수 있는 동작들을 연거푸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물과의 새로운 연결을 거부한다는 것, 다시 말해 땅으로부터 유래한 하나의 성심을 무의식적으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물과 새롭게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영의 비법에 궁금증을 가진 공자에게 수영의 달인은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물이 소용돌이 쳐서 빨아들이면 저도 같이 들어가고, 물이 나를 물속에서 밀어내면 저도 같이 그 물길을 따라 나옵니다. 물의 도를 따라서 그것을 사사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땅에서 얻어진 성심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지금 직면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란 이야기다.
땅과는 전혀 이질적인 물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하지 못한 사이 땅보다는 물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들레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새로운 배치와 결합을 완성했다는 것이며, 장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성심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성심의 구성. 물론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얻어진 성심이 철저하게 사라지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 과거의 성심은 수영의 달인이 구성한 새로운 성심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수영의 달인이 수영을 끝내고서 다시 뚜기를 유유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땅에서의 삶에만 능숙했던 공자는 땅과의 마주침을 통해 이루어진 성심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수영의 달인을 보고 몹시 당혹스러워했던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서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수영의 달인은 물과 땅의 두 영역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심을 자유롭게 구성할 줄 알았다. 그가 공자보다 탁월했던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장자에게서 성심이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비투스와 마찬가지로 성심은 우리가 특정한 공동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문제는 타자를 만났을 때, 다시 말해 이질적인 공동체와 조우했을 때 발생한다. 우리는 기존의 성심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타자와 관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성심을 구성하려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기존의 성심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타자와 관계할 때 바로 이 절대적인 기준이 초월적인 신이 되는 거야. 초월적 유일신이 되는 거지. 이 초월성은 그래서 타자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파국이지 파국. 물론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 모험이 항상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모험의 성공에는 나의 역량만이 아니라 내가 마주친 타자의 역량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마 수영의 달인도 숱하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가 새롭게 만든 주름 혹은 그의 성심은 일종의 비약이나 축복 속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다. 수영의 달인이 결국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도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꿈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오직 사다리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면 난 거기에 도달하려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가야만 하는 곳, 그곳에 나는 원래 이미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다리에 의해 도달될 수 있는 곳은 나에게 흥미를 주지 못한다. 비트겐슈타인 문화와 같이 유아론족 사유에 관하여 수영 이야기에는 두 가지 공동체가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나는 땅의 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물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두 종류의 성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성심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이런 질문이 논점을 잇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성심은 자연사적인 사실이자 우리의 절대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자를 타자로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특정한 성심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성심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는 두 가지 문제를 숙고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성심으로 불릴 수 있는 아비투스를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에 무수히 많은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자가 분명하게 지적하진 않았지만 그는 이 두 가지 통찰로부터 초월을 지향하는 일체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비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초월에 대한 김진석의 다음 논의를 참조해 볼 수 있다. 장자와 마찬가지로 그도 형이상학적 초월의 경향을 끈덕지게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월적 유일신에 대한 경계지. 땅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며 훌쩍 넘어가는 어떤 환상인 초월, 땅에서 잠깐만 왔다 갔다 하는 척하다 한 번의 비상으로, 또는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비상으로 땅을 이 속세를 깨끗이 넘어 올라가는 환상인 초월, 높은 곳 어디로 훌쩍 넘어가기, 소위 이상적인 곳으로 올라가기를 꿈꾸는 환상인 초월. 김진석, 초월에서 포월로. 김진석이 말한 초월적 비상은 얼핏 보면 대붕의 비상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상은 타당한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대붕의 비상이 남쪽으로 날아가기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나를 가두어 놓은 시스템의 높은 장벽을 넘어설 정도의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붕은 비상했을 뿐이다. 초월론적 공간, 초월적 공간이 아니라 초월론적 공간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높이였던 거지. 횡단을 위한 최소한의 높이. 하지만 초월은 끝도 없이 올라가려는 거지.
이 점에서 수직적인 비상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초월의 형식은 대붕의 비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김진석은 초월이란 자신의 삶으로부터 수직으로 비상하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욕망이 가장 첨예해지는 순간은 바로 나약해질 때지. 초월의 욕망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순간에 가장 첨예하게 사람을 사로잡지. 그래서 그에게 초월이란 환상이자 꿈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왜 초월을 하나의 착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일까? 여기에는 타자와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애초부터 간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자를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는 삶에 가장 무력해진 존재. 타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특정 시스템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특정한 시스템에 속박되어 있다면 초월이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직적 초월들이 단순히 공동체의 규칙을 절대화하거나 혹은 신화화하려는 시도로 귀결되고 말았던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철학사를 보면 초월의 자리에 플라톤은 이데아를, 하이데거는 존재를, 노자는 도를, 주인은 태극을 설정했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들이 모두 자신이 속한 시스템, 즉 그리스의 폴리스, 게르만의 전원생활, 중국의 고대 국가, 유학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위대한 형이상학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김진석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자도 이런 형이상학적 시도들 혹은 수식적 초월의 운동들을 하나의 꿈이라고 이야기한다. 꿈속에서 잔치를 연 사람이 새벽에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고 꿈속에서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새벽에 즐겁게 사냥을 하러 나간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자신이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꿈꾸고 있으면서 꿈속에서 꾼 어떤 꿈을 해석하기도 한다. 우리는 깨어나서야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지 완전히 깨어날 때에만 우리는 이것이 완전한 꿈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물론 성찰에서 데카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꿈이란 회의주의적 사상가들이 지금껏 즐겨 사용해온 비유의 하나이다. 데카르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꿈이 아닐까라고 회의했던 적이 있다. 이것은 물론 나의 확고한 생각이 일종의 유아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기 반성의 과정이다. 유아론이란 타자가 배제된 담론 일반을 가리킨다. 유아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유아론적 사유에서도 타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론 속에서의 타자란 진정한 타자, 즉 타자성을 가진 우연한 타자가 아니다. 유아론 속에서의 타자는 자아의 반대항인 타아지, 타아. 그리고 그거는 사이비 타자지. 오히려 이때 타자란 주체의 생각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하나의 관주된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장자에게서 꿈이란 자신이 특정한 시스템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시스템을 모든 것에 적용시키려는 환상을 의미한다. 그에게 꿈은 하나의 성심을 통해 모든 타자와 관계하려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착각을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꿈을 꾸고 있는 유아론자라고 해서 그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더 자주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생각하곤 한다. 장자의 말을 빌리자면 유아론자는 꿈을 꿀 때 자신이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꿈꾸고 있으면서 꿈속에서 꾼 어떤 꿈을 해석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는 오히려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 다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사유하고 있는 존재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사유는 또 다른 환상의 한 종류일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 장자가 꿈을 비유로 삼고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타자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꿈이란 타자가 배제된 사유, 다시 말해 아무리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일종의 유아론에 불과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가리킨다. 마침내 꿈에서 깨어나야만 한다는 장자의 주장은 타자를 관조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따라서 어떤 타자와도 직대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관조의 세계와는 달리 삶의 세계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무수한 타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몇몇 연구자들은 장자가 말한 꿈으로부터의 깨어남을 오히려 일상으로부터의 초월이라고 이해하곤 한다. 이것은 장자의 사유를 신비주의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오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장자에게선 꿈이야말로 그릇된 초월의 의지를, 그리고 꿈으로부터의 깨어남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욕구를 포기하려는 결단을 상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꿈을 삶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 한편 깨어남을 이런 일상적 상태로부터의 초월로 곡해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장자가 전도시켰던 것을 다시 뒤집어 놓는 매우 놀라운 재주를 부리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재주 넘기에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꿈으로부터 깨어난 사람이 타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타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삶의 세계. 이런 장자의 통찰은 역시 비트겐슈타인의 다음과 같은 논의를 매우 닮아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자. 철학적 문제들의 해결은 마술의 성에서 마술적으로 출현하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것을 대낮에 밖에서 보게 된다면 단지 보통의 철조각 또는 그런 어떤 것일 뿐인 동화 속의 선물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문화와 같이. 장자와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에게도 철학적 문제들은 일종의 환각이나 착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들은 모두 마술의 성에서 마술적으로 출현하는 허구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마술의 성이란 유아론적 사유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아론적 사유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지속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반성적으로 음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생한 모든 생각과 반성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술의 성이 붕괴되는 순간 그것들은 마치 거품이 빠져나가듯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좋아했던 사례 한 가지를 더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방 안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방 안에 있는 사람. 방에서 나가려면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자기 자신 쪽으로 문을 잡아당겨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방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밖으로 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결코 방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그는 고민에 빠져 매우 진지한 태도로 방을 나가기 위한 다른 방법을 숙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문은 밖으로 밀어야만 열릴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자신이 갇혀 있는 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 경우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은 없었으며 문제가 될 만한 다른 점도 존재하지 않았다. 문은 밀어내야만 열린다는 생각 그 자체만이 모든 문제의 기원이었던 셈이다. 이 점에서 그는 방에 갇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기원상 모든 형이상학은 하나의 특수한 공동체를 절대화하는 유아론적 의지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를 통해 형이상학의 기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고발했던 적이 있다. 이것은 결국 그의 철학적 탐구가 유아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래서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것은 그의 탐구가 결국 타자에 대한 모색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이 우리의 생각 속에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은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당신은 언제나 되돌아야만 한다. 바깥은 없다. 바깥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마치 코 위에 있는 안경과도 같아서 우리는 무엇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만 본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바깥은 없다. 바깥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비관적인 선언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유아론자의 절규와도 유사해 보인다. 문은 밀어야만 열린다는 생각이 하나의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방문을 잡아당겨야만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방으로부터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유아론적 사유를 코 위에 걸린 안경에 비유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안경을 통해서만 보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코에 걸려있는 안경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사실 단순한 안경보다는 붉게 채색된 선글라스의 사례가 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바라본 사물들은 모두 붉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물들의 진정한 색깔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물들의 고유한 색깔을 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벗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왜 우리는 반드시 문은 밀어야만 열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밀어야만 열리는 문들과 접촉했던 과거의 많은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상이 특정 시스템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 다시 말해 일종의 성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마법의 성이 사라질 때 혹은 안경을 벗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자를 재발견하게 된다. 이제 장자로 되돌아가 이 문제를 정리해보자. 자네에게 묻겠네. 사람이 습지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되겠지. 그러나 미꾸라지도 그럴까? 사람이 나무 위에 산다면 겁이 나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일세. 그러나 원숭이도 그럴까? 이 셋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거주지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달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지.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맛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원숭이는 비슷한 원숭이와 짝을 맺고 술록은 사슴과 사귀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함께 놀지. 모장이나 여인은 남자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는 보자마자 물속 깊이 들어가 숨고 새는 보자마자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보자마자 급히 도망가 버린다네.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아름다움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물론